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 모듈의 두 번째 장입니다. 요구사항 확인하기예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패장에서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네를 개발해낼 것인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리고 개발해야 될 대상 시스템의 오너분들, 우리한테 돈 주는 분들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랑 의사소통도 어렵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거 정확히 꿰뚫어 가지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사항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된 요구사항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 고객님들은요, 이게 약간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의 변경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 장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봐야 될 학습 목표하고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요구공학, 바로 이런 요구사항을 개발해내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요구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구 개발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도출을 해냅니다. 끄집어내요. 뭔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나 아니면은 문서 조사, 설문, 롤플레잉,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워크숍이나 브레인스토밍,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구 사항을 끄집어내고요. 얘네를 분석해냅니다. 왜 분석하냐 하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시스템으로 구분 못할 거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적 하에서 얘네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이제 문서화를 하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문서화를 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을 검토 확인을 하겠죠.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이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사항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구사항 도출 기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에 있는 문서를 조사하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관찰해요. 뒤에서 메모지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은 이런 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설문,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하기도 하고, 롤플레잉은 이제 역할극이 되겠죠. 또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이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인터뷰나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라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또 유즈 케이스, 사용자의 사례를 보고요. 벤치마킹, 비슷한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걔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구사항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해나가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과 비기능적인 것을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기능적인 거냐? 아니면 그거를 지원하는 다른 어떤 법률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이런 걸 구분해내고, 또 요구사항 명세서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의서, 현재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이렇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와 시스템 정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구사항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순서에 대한 것이고, 맨 처음에는 협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빼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꼭 넣고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가고, 베이스라인,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점을 만들어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이스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 갔다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어떤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주고 그것이 맞는지 검증해주는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인수 테스트가 여기에 나올 거는 아니고, 이제 뒤쪽에 이제 테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게 맞습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서 이거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테스트 V레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V레벨 단계별로 되는 것들, 얘네들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에 대한 학습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본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와서 챕터 두 번째 요구사항 확인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네, 고객이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요구사항 개발하는 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지만 이걸 요청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쓰는 용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두 개 뽑는다 그러면 바로 요구사항 개발과 그다음에 테스트다. 구현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 이걸 IEE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거는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 여기에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고객에 의해 요구되는 기능들 이런 것을 우리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한다. 계약, 표준, 명세 이런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하거나 충족해야 하는 서비스 기능,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고객이 요구한 사항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고 가정되는 사항 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사용자 요구를 정확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얘네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요구를 처음에 추출하고요. 얘네를 분석해요. 그리고 명세하고요. 검증, 관리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단계를 요구공학이라고 한다. 이 요구공학을 정확히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은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음에 얘네를 문서로 만들고 관리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요구공학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즉 고객과 나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 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요구사항 변경이 추적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죠. 처음에는 이런 걸 요구했다가 다음에 이런 거 요구했다가 막 고객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나중에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공학의 목적은 당연히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로는 이제 요구 분석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구 분석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더도 있겠고요. 또 설계자가 따로 있어요. 설계자도 있고 또 테스트도 있고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디자인도 필요하잖아요. 디자이너도 있고 그리고 고객도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돼요. 고객도 되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몽둥이를 잡고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는 그래서 얘네를 스테이크라고 하던가요? 스테이크 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더. 네. 바로 이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미로 스테이트 홀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여기엔 제가 나열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관련 있는 모든 인간들을 우리가 스테이트 홀더라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해관계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에요. 즉 설계자와 코더와 간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사항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요구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얘네가 소프트웨어 설계도가 되는 거니까요. 자, 요구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상호에 의해 오류 등의 제거로 경제성을 제공을 하고요. 또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요구사항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개발 비용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계속해서 문서화해 놓지 않으면 고객이 뭘 원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야, 너 100만 원에 이거 해준다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가서 이거 안 해주고 나한테 100만 원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맞받아 쳐야 됩니다. 아니 이거 그때 사장님 이거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개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백하게 분석해서 검증하는 진행 순서를 의미하고 개발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을 분석 결과로 명세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검증하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경제성, 기술성, 적법성, 대안성,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돼요. 경제성, 야,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야, 이 정도가 괜찮을까? 라는 거죠. 기술성, 기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적법성, 이거 법에 맞아? 대안성, 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냐?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이 돈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네, 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나오고 이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아마 필기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랭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니 이렇게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들 실기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SEBOK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바디 오브 날레지, 즉 소프트웨어 공학의 지식 체계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정의한 거야 이것도. 그죠? 국제 표준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요구사항을 맨 처음에 도출을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능, 마우스 우클릭할 수 있는 기능 해주세요. 총 쏠 수 있는 기능 해주세요. 이런 것을 도출해 내고요. 얘네를 문서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로 쭉 나열합니다. 그럼 얘네를 분석해요. 야, 첫 번째 마우스 우클릭하는 거 가능하겠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가겠고 우선 분석을 하는 거죠. 야, 얘가 이런 거구나. 야, 총을 쏘게 해달래. 야, 총을 쏘는데 따발총을 쏘게 해달래. 야,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능을 해달래. 뭐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했으면 내역들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는 걸 언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 총을 쏠 수 있게 해달래. 그럼 총을 어떻게 쏘라는 거야?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다라는 거야? 아니면 뭐 P키를 누르라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분석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명세해요. 얘네들을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야, 마우스 우클릭하면 얘가 우클릭할 수 있게 해. 그 다음에 총을 P를 누르면 총을 쏘는 기능을 해. 그 다음에 T를 누르면 따발총을 쓰는 거를 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나열하는 것을 명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요구사항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명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 고객님한테, 호객님은 아니고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네가 원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니 이거 내가 P 누르면은 따발총 쓰는 게 아니라 S 누르면 따발총 쏘게 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충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얘네를 명세하는 거예요. 명세. 즉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걸 명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을 우리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도출해야 되겠죠. 걔네 분석해요. 얘가 뭘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분석한 거 이해한 대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내역을 명세하게 됩니다. 구체적, 명명백백 세세하게 작성을 하고 얘네를 또 고객한테 물어보고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됐죠?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뭐라고 한다? 요구사항 관리라고 한다. 됐죠?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요구사항 도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다. 즉 우리 앞에서 현행 시스템 파악했죠? 현재 상태 파악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바로 우리가 목표가 되겠죠. 목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과 목표를 명확하게 빼내는 거예요. 도출해 나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요구사항의 위치와 수집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스테이트 홀더가 이해관계자가 식별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팀과 고객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큰 시스템이다 그러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계팀은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해달라고 할 거고 영업 쪽은 영업에 해당하는 걸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롤플레잉이에요. 역할 그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이렇게 그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저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 문서조사는 기존에 얘네가 했던 업무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요. 또 설문을 해요. 설문지는 내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선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시스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대상 시스템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설문이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 또 업무 절차, 양식, 조사 이런 거,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뭘까요? 얘네들은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번뜩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이런 거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맞아, 그것도 제가 필요해요, 이런 거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자유롭게 형식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워크숍, 또 인터뷰,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유즈 케이스, 벤치마킹, 업무 재설계, 또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 사항을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로토타이핑이 나오니까 선생님, 우리 앞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프로토타이핑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 사항 도출할 때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자, 유즈 케이스는 뭘까요? 사용 사례.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고,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보고, 자, 업무 재설계라고 하는 거는 얘네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걔네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업무 재설계라고 하고, 사실 얘네는 전전 개정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 도출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은 문서를 분석해요. 현재 시스템의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보고서 또는 메모, 정책 매뉴얼, 교육 매뉴얼, 조직도, 이런 양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적이 없는 문서는 제외하고 변경 개선할 필요성을 찾아내는 것. 또 관찰 있어요. 관찰. 문제 분석, 관찰은 어떤 건지 아시죠? 직접 작업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일을 관찰해가지고 사용자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직접 뒤에서 살펴보는 거죠. 또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혹시나 내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 녹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설문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 사용자로부터 어떤 하나의 의견을 뽑아낼 때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주지 않는다. 각 질문에 논리적 단위로 분류해서 묶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문지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학문이기도 하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데이터 이거 만들어내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조사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천지 차이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중요한 질문은 설문 끝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보셨죠? 설문하다 보면 어때? 앞에 쪽은 잘하다가 뒤에는 그냥 막 똑같은 거 예 누르게 되죠? 이런 거죠.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야가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제한되는 듯한 질문을 표한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 이런 건 어때요? 라는 걸 말고 이건 뭡니까? 이건 뭘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에 번호 부여하고 응답자에게 익명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는다. 자, 인터뷰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하고 심층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절차에 해당하면 뭐가 있을까? 우선 대상자를 뽑아야 돼요. 인터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일정 계획하고 질문서 작성을 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얘네를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질문 작성 시에 다른 곳에 찾을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되고, 대상자가 알고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로 해당 담당자 선에서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유형이 있어요. 얘네들도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폐쇄형이 있고 자유대답형이 있고 유도형이 있어요. 폐쇄형은 하루에 받는 전화 주문은 몇 개인가, 고객이 어떻게 주문하는가, 월별 매출 보고는 빠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들죠. 자유대답형은 현재 주문 처리를 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겪는 문제점은 뭡니까? 이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유도형은 왜 그런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끄집어내는 거죠. 인터뷰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도를 잘해서 말을 잘 끄집어내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이것도 선천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
다음에 JA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결합 응용 설계, 얘를 자드 회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집중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우리가 자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또 나오네요. 그 하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관련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수집하고요. 경험 많은 사람을 회의 주최자로 선정을 해요. 테이블에 참석자를 배석시키고 종이를 준비시키고 토론을 유도할 질문을 정하고 질문에 대하여 답을 종이에 적되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적은 후 참석자가 서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5, 6번 단계를 5분, 15분간 반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칠판에 적은 후 우선순위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없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고객님과 아주 자유로운 편안한 상황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시제품이에요. 실제로 요구사항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뭐예요? 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거다 그랬는데 쉽게 네가 원한 게 이거니?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구현 전에 잘못된 요구사항을 실제 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그럼 코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샷 들어가는 거죠.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분석가의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됐을 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서나 그래픽보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구사항의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실제로 말로 하다 보니까 또는 문서로 하다 보니까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해당하는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반복 제작을 통해서 발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발전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얘가 완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었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관심이 핵심 기능이 아니라 이 프로토타입 그 자체, 얘의 모양 이런 쪽으로 집중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 해서 프로토타입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그냥 프로토타입을 네모나게 이게 그림 그려서 연필로 그려가지고 여기는 로고고요. 여기는요 뭐가 있을까?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는 메인 배너가 있고요. 여기는 게시판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고객 입장에서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좀 문제점이 좀 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또 돈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완제품을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전체 범위 중에서 일부 대상 범위로만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사용성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다. 즉 전체 기능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보지 않고 이 프로토타입 요거 하나만 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만들 때는 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어떤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시나리오가 뭐죠? 순서, 절차, 얘네를 명세한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로 들어가기 이전의 시스템 상태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작업의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느냐. 마우스를 왼쪽을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고 또는 메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쪽에 메뉴를 눌러야 되는지 이쪽에 메뉴를 눌러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동선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쭉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을 보고 정상적인 사건 흐름에 대해서 예외 흐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동시에 수행해야 할 다른 행위의 정보를 보고 시나리오 완료 후에 시스템 상태를 기술한다. 이러한 절차적으로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도출했으면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됩니다. 얘네를 정제한다 그랬죠. 가공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요구사항 확인 또는 요구사항 구현 및 검증, 비용 추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우리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술해줘야 된다. 또 요구사항 간에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범위를 파악해주고 소프트웨어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것을 걸러내고 그리고 얘네를 통해 가지고 개발 비용을 또는 일정을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파악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야, 우리가 이거 이러게 해준다는데 이러게 할 수 있겠어? 타당성 조사 수행하고요. 또 요구사항 정의를 문서화하게 됩니다. 요구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견 청취, 인터뷰, 각종 문서 분석, 관찰, 모델 작성, 설문조사, 의견 수렴 이런 거 우리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출 기법이 있었는가 반면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냐 또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냐를 분류하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얘네가 행위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얘네에 대한 어떤 품질이나 어떤 성능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거 구분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필기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뭐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저장하냐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보기 기능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차량 운행, 탑승객, 예약을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이고 비기능적인 거는 얘네는 어떤 품질적인 것을 의미해요. 성능이나 또는 만족, 화면이 예쁘냐 이런 것들 비기능적인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성능이나 용이성,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그 다음에 가시성 이런 것도 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셔야 될 거는 이 분류사항 기준이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구분이 되고 기능적 요구사항은 실제 기능, 비기능적인 거는 그 외에 부수적인 것, 성능, 용이성 이런 것들. 이제 개념 모델의 역할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념 모델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개념 모델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요구사항 분석하고 있죠. 그 요구사항 분석할 때 보면 대상체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나 개체들이 보일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면 그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 개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엔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그램 또는 모델 이런 형태로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을 개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여기에 종류에는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케이스 다이아그램 이제 뒤에서 쭉 배우게 될 텐데 사용자가 활동하는 그 개념적인 활동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데이터 흐름은 학교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로 본다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있는 시험 성적이나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상태 모델이 있어요. 상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재 시점에서 얘네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얘네의 스테이트가 어떻냐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식화하는 거고요. 목표 기반 모델 그리고 사용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를 우리 개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념 모델은 바로 UML이고요.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앞선 시험에서 UML 다이아그램이 바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모듈 중에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 두 문제가 UML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UML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개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 모델체를 우리가 분석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학생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또 뭐 교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에 대한 성적이 있을 수 있고 얘네 성적과 또는 아니면 뭐 주소 또는 얘네들 간의 서로의 관계 뭐 이러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교수에 해당하는 또 다양한 속성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표현하는 거죠. 얘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개념 모델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UML 다이아그램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이고 얘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는 시나리오를 표현할 때 사례 다이아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사례 다이아그램이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아그램이에요. UML 다이아그램은 크게 구조 다이아그램하고 행위 다이아그램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구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 즉 학교다 그러면 각각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과 교수의 관계 또는 교실과 학생과의 관계 뭐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의 구조적인 것을 표현한 것을 구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있죠. 학생이 학교를 간다. 수업을 들어간다. 시험을 본다.
이런 것들, 어떤 시간에 따른 발생하는 데이터 또는 연속된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행위 다이어그램이 출제가 한번 됐고, 뒤에 가면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또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UML 다이어그램이 바로 뭐다?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목표 대상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하나의 문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를 잘 분석해내면 요구사항을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UML 다이어그램은 크게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얘네들이 또 딱딱딱딱딱 붙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얘네가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별로 그룹화해서 분류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요구사항을 협상해요. 요구사항 협상은 이렇게 분류된 것을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고객님께 정중히 물어보고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요구사항 협상이 됩니다. 다음에 정형 분석이에요. 정형 분석은 구문과 의미 같은 정형화된 언어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요? 네,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정형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할 때 수행 단계로는 맨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전개하고 평가하고 종합하고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을 했죠? 그러면 UML이라고 하는 대상체로 개념적으로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애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세라고 하는 게 스페시피케이션, 즉 스펙, 해당하는 내용의 명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다 그래서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 구성되어 있는 얘네의 속성들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사항 명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의서나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명세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의하고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 승인될 수 있는 문서로 만드는 걸 의미해요.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도출해내고 문서화하는 거. 왜? 우리는 문서화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죠? 자, 이런 것이 결국은 기업 내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참고도 할 수가 있고, 한 큰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수행할 시스템의 모든 기능,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제약 조건, 얘네들을 명확하게 다 작성해줘야 돼요. 그리고 명세 내용은 고객과 개발자 사이에서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의 품질이나 중요도, 또 품질의 측정, 검증 방법, 기준, 이런 것들도 다 명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는 시스템의 외부 행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특정한 구조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설계하지 않도록 하고, 참여자들이 시스템 기능을 이해하거나 또는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위해서 계층적으로, 우리가 계층적으로 작성을 하면 전체 구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한다. 또 요구사항은요, 식별자를 줍니다. 고유 식별자. 그래서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류별로 그룹을 하고 그룹화해서 뭐 A-1, 뭐 B-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화해서 번호를 매기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A가 위쪽에 가도록 중요한 내용을 A로 하고 다음은 B로 하고 다음은 C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순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할 때는 얘네 전체적인 설계 과정의 오류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능적 요구사항은 빠진 부분이 없이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기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 쏘는 게임이에요. 빠방빵빵. 근데
이 총 쏠 때 총 쏘는 그 버튼 기능을 누락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다 작성하고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더욱이 더 빼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지?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필요한 것만 명확하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이 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자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리고 분석했죠.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확인,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거쳐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진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구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확인했는지 이해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표준에 적합해야 되겠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네가 요구사항이 완전한지 다 검토,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을 가지고 다 검토한 다음에 형상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값들의 변경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변경 그때마다 기록해 놓는 것을 이 형상 관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을 실제로 형상 관리에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변경됐을 때 얘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확인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검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증해야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작성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사용자나 고객의 목적에 정확하게 얘네가 표현됐느냐 완전하게 표현이 됐느냐 또 요구사항 면세서가 표준을 따르고 있느냐 설계 단계 기초로 적합하냐 그리고 내부적 일치성과 완전성이 있느냐 또 이 요구사항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기대에 일치하는가 참여자가 여러분들 많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현하는 코더들도 있을 수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단계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또 요구사항 타당성 검증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우선은 무결하냐 완전하냐 또 일관성 있느냐, 명확하냐, 기능성 있느냐, 검증 가능하느냐, 추적 가능하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질문들을 보니까 무결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이해라기보다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걸 이해할 때는 완전 무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 어떤 결함이 없느냐에 따른 것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함이 없다.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권한이 있는 자가 얘네를 만들었느냐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얘네를 수정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무결성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완전하냐 이건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적용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완전 무결하냐 빈틈이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무결성이 됩니다. 일관성 어떤 건지 아시죠? 명확성 기능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섹션 봤고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요구사항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 도출해낸 요구사항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정한다 그랬는데 요구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게 최초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의 기준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도 우리가 따로 기록하고 이렇게 해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DLC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의 요구사항 확인 단계는 이러한 그림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시스템 업무 분석을 하고
얘네를 시스템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요구사항을 협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고 결국은 얘네가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요구사항 추적을 통한 요구사항 관리를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준선과 달라지면 걔네들을 모두 다 형상관리, 기록해서 변경되는 값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설계, 구현 이 단계 또 테스트 단계 내에서도 우리 요구사항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CMMI라고 해가지고 얘는 소프트웨어의 성숙도를 나타내요. 성숙도 나타내는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CMM까지만 돼 있던 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CMMI로 나온 것이고요. 총 5단계로 구축이 됩니다. 5단계. 그래서 CMMI라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현 시점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초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관리 단계, 그리고 정의 단계, 정량적 단계, 그리고 최적화 단계 이렇게 총 5단계로 구축이 된다. 답으로 쓴다 그러면 5단계를 쓰기보다는 CMMI를 쓰는 게 여러분들 더 답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성숙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야. 두 번째는 얘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의 단계, 정량적 단계, 얘는 지금 완성이 됐어. 라고 하는 최적화 단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CMMI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협상하고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얘네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는 이러한 절차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데랑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을 관리할 때는 요청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문서하고 실제 구현 가능한 애들을 협상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가 협상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또는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상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최종 도출된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 과정인 분석 설계 과정에 얘가 지침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모든 베이스가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준선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통제 절차에 따라서 값들이 변하게 되면 그 변경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기준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변경을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단계를 우리가 변경 관리 단계라고 한다. 요구사항 확인하고 검증은 요구사항의 이제 최종 시스템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고객이 요구한 요구사항들이 모두 적용이 됐느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구사항 확인 및 검증이라고 한다. 요구사항 협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상충되는 내용들을 절충해가지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 분석, 앞에서 살짝 봤었죠. 그래서 구문하고 형식적으로 정의된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얘네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 문서를 작성한다.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또 나오는데요.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추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기준이 되는 애를 바로 베이스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요구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순서대로 얘네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요구사항 명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하고 명세하고 그러니까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다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이름, 서버 시스템 이름, 그다음에 단계 이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작성 일자, 버전 딱 표현을 하고 요구사항 아이디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요구사항 이름, 그다음에 부서명, 처리 담당 팀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는 거고요. 이 하위에 좀 더 상세하게 한 내용들을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해서 얘네가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변경 관리는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을 여기한다. 뭘 기준으로요?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경 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변경 관리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사항 변경할 때, 변경 관리할 때 확인사항으로는 우선은 형상 관리와 연계해가지고 관리되도록 한대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은 문서로 만들어서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구사항 관리 절차는 우선은 요구사항이 새로 발생을 하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얘네가 이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기준선으로 잡은 애와 어떤 상충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변경사항을 통제해 나가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접수하고 분석하고 영향력 분석하고 이 순서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구사항 변경사항을 접수하고요. 변경사항을 요청된 변경사항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현 시스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애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고객과 다시 절충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변경 통제는 누가 하냐면 바로 변경 통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변경 통제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요구사항 변경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은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잘 분석했다면 걔를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 작성했냐, 잘 작성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가입 확인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맨 처음에 컨펌하는 것을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의 일관성, 기준 적합성, 누락 기능의 여부, 이해도도 등을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확인을 한다. 자,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과 얘네가 잘 적합하게 완성되고 있느냐,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잘 되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트가 잘 이루어져서 얘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걸 의미해요. 자, 요구사항 검증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정보 시스템에 최종 구현한 다음에 테스트 인수 시점에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검증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과 확인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검증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개발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확인은요, 누가요? 실사용자가요.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명세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개발자가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걸 요청한 돈 낸 사람이 와가지고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부적인 테스트가 되는 거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용자가 하니까 외부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인수 테스트예요. 바로 인수 테스트는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느냐라는 것을 고객이 테스트하는 것을 인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수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나왔었죠? 우리 인수 테스트와 가장 관련 깊은 테스트는 해가지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가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를 실행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알파 테스트는 그리스어의 알파를 의미하는 거고 베타는 베타를 의미합니다. 얘가 A, B 이런 거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알파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개발사 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개발사 내에서 맨 처음에 개발자가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전담 부서에서 테스트해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 컴퓨터로 테스트를 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알파 테스트고요. 베타 테스트는 바로 개발사 바깥으로 가서 실사용자가 실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개발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실사용자들이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분은 바로 개발사냐, 개발사 아니냐,
바깥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베타 테스트에는 클로즈 베타와 그 다음에 오픈 베타 이렇게 있죠. 이 클로즈 베타는 선정된 일부의 사용자한테만 얘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게임 같은 거 테스트할 때 네, 클로즈 베타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게임 잘하는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개선한 사항 등을 적용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풀죠. 이게 바로 오픈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상용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죠. 그래서 게임을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델 품질 검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런 모델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었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있어요. 정적 분석은 이 우리가 분석한 아이들의 전체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명세 일관성, 정확성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동적 분석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실행을 직접 해봅니다. 정적 분석을 실행을 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동적 분석은 실행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 레벨, 이걸 V 모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V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 따라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설치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기능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요. 얘를 실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순서대로 쭉 가고요. 이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각 단위 모듈별로 개발을 하고 얘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기능별로 테스트하는 것을 단위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합 테스트는 뭐냐면 이런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완성이 됐어. B라고 하는 것도 완성이 됐어.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 걸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거의 다 모든 모듈들이 다 완성이 됐어. 실행 가능한 애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얘가 실제 윈도우즈 시스템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우리 이제 테스트 따로 과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단위 모듈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이런 모듈들을 묶었을 때 얘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완성이 됐으면 실제로 내가 사용할 시스템에 얘가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 게 시스템 테스트예요. 마지막 인수 테스트는 뭐예요? 네, 고객 입장에서 내가 원한 것이 제대로 적용됐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줄이 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수 테스트의 기준은 바로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거예요.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보는 것을 인수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 명세 분석이라고 했죠. 우리가 환경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 환경에 맞는 시스템에 얘가 테스트가 되느냐. 또 설계를 했어요. A라고 하는 모듈은 여기에 배치하고 B라고 하는 애는 여기 배치하고 얘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계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네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개발 모듈별로 테스트한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쓰는 연습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가지고 써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